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다.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믿어왔던 것들이 정말 맞는 걸까? 그 순간 마치 바닥이 사라진 듯한 불안함이 밀려온다.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모든 지식과 경험, 그리고 그것들로 내린 수많은 판단들이 한순간에 흔들리기 시작한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아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교육받았다. 110이라는 것처럼 명확하고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것처럼 자명한 사실들을 배우며 자랐다. 그런 확실함 위에서 점점 더 복잡한 지식들을 쌓아 올렸고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세상을 더 많이 경험할수록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내가 확신했던 것들이 하나씩 의문부호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다. 누군가는 나와 정반대의 의견을 갖고 있으면서도 똑같이 확신에 차 있고 내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당연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된다. 그럴 때면 묘한 두려움이 찾아온다.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지식의 토대가 생각보다 단단하지 않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마치 튼튼하다고 믿었던 다리가 사실은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었다는 걸 뒤늦게 발견한 기분이랄까. 이런 의문은 단순히 학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내리는 선택들, 관계에서의 판단들, 삶의 방향에 대한 결정들과 직결되어 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가치관으로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정말 그것이 아이에게 최선일까? 내가 확신하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지만 혹시 더 나은 방법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흔히 두 가지 극단으로 기운다. 하나는 의문을 애써 외면하며 기존의 확신을 더욱 굳게 다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을 의심하며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 둘 모두 건강한 대안은 아닌 것 같다. 오늘은 그 중간 어디쯤에서 확신과 의심 사이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보려 한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두려움이 아닌 겸손함으로 받아들이는 길을 말이다. 우리가 무언가를 확실히 안다고 느끼는 순간을 떠올려 보자. 그 순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마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춘 듯한 만족감과 안도감이 찾아온다. 세상이 명확해지고 내 자리가 분명해지며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도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 확실함은 과연 객관적인 진실에 근거한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낸 편안함에 불과한 것일까? 인간의 뇌는 불확실성을 견디기 어려워한다. 애매모호한 상황, 명확하지 않은 정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상황들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그래서 뇌는 최대한 빠르게 확실함을 만들어낸다. 부분적인 정보만으로도 전체 그림을 그려내고 패턴을 찾아내며 일관된 설명을 구성해낸다. 이런 능력은 생존에 유리했다. 위험한 상황에서는 완벽한 정보를 기다릴 시간이 없으니까. 숲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냥 바람일 수도 있고 맹수일 수도 있다며 고민하다가는 생명을 잃을 수 있다. 차라리 위험하다고 단정하고 도망치는 편이 안전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이런 성급한 확신은 때로 독이 된다. 복잡한 사회 현상을 단순한 논리로 재단하고 다양한 관점을 하나의 시각으로 축소하며 변화하는 상황을 고정된 틀로 이해하려 든다. 그 결과 우리는 실제보다 훨씬 더 많이 안다고 착각하며 살아간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확실함이 자기 강화적이라는 점이다. 내가 믿는 바와 일치하는 정보는 쉽게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왜곡해서 해석한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만 소통하면서 내 확신을 더욱 공고히 한다. 마치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동굴 속에서 내 목소리만 계속 듣고 있는 셈이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상치 못한 현실과 마주친다. 내가 확신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거나 내가 믿었던 사람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거나 내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일이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걸 발견하게 된다. 그 순간의 당황스러움은 단순한 실망을 넘어선다. 내가 서 있던 땅 자체가 흔들리는 느낌이다.
이런 경험을 한 번 이상 겪어본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확실함이란 것이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를.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사실은 추측이나 편견 혹은 제한된 경험에 불과했는지를. 하지만 이것을 깨닫는다고 해서 모든 것을 의심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확실함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의미이다. 확실함을 도달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임시적인 도구로 바라보는 것. 언제든 수정될 수 있는,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것으로 여기는 것. 그렇게 되면 우리는 조금 더 겸손해질 수 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른 관점에 귀 기울이며 새로운 정보에 마음을 열어두는 여유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자세야말로 진짜 지혜에 한 발 더 가까워지는 길이 아닐까? 세상에서 가장 당황스러운 순간 중 하나는 나와 정반대의 의견을 가진 사람이 나만큼이나 확신에 차 있을 때다. 내가 O라고 굳게 믿고 있는데 상대방은 B라고 똑같이 굳게 믿고 있다. 그것도 나보다 더 논리적이고 더 많은 근거를 들면서. 그럴 때 우리 안에서는 묘한 일이 벌어진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틀렸다는 확신이 든다. 저 사람이 뭘 모르는구나.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하지 못했구나 하면서. 하지만 대화가 길어질수록 상대방의 논리가 나름대로 일관성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리고 그 순간 불편한 질문이 고개를 든다. 혹시 내가 틀렸을 수도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흔히 보이는 반응은 몇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더욱 강하게 자신의 주장을 고수하는 것이다. 마치 성벽을 더 높이 쌓듯이 더 많은 근거를 찾아내고 더 강한 논조로 자신의 입장을 방어한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인격이나 동기를 공격하는 것이다.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그러는 거야 하면서 논리의 영역을 벗어나 버린다. 하지만 가장 흔한 반응은 아마도 회피일 것이다. 더 이상 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거나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만 어울리면서 불편한 충돌을 피해버리는 것.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내 확신은 더욱 경직되고 다른 관점에 대한 이해는 더욱 좁아질 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른 사람의 확신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은 그 확신의 뿌리를 이해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왜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어떤 경험과 정보가 그런 믿음을 형성했는지를 궁금해하는 것. 이것은 상대방에게 동의하라는 뜻이 아니다. 내 생각을 바꾸라는 뜻도 아니다. 다만 세상이 내가 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층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른 자리에서는 선명하게 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실제로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많은 것들은 우리가 속한 문화, 시대, 사회적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 개인주의가 당연한 사회가 있는가 하면 집단주의가 당연한 사회도 있다. 경쟁이 발전의 동력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협력이야말로 진보의 열쇠라고 믿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각각의 믿음은 나름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 안에서 형성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다른 사람의 확신은 더 이상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렌즈로 본 세상이 된다. 그 렌즈가 내 렌즈와 다르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다만 다른 각도에서 다른 초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물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모든 의견이 동등하게 옳다는 상대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분명히 더 나은 근거를 가진 주장이 있고 더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관점이 있다. 하지만 그런 판단 역시 절대적이지 않으며 새로운 정보나 다른 관점에 의해 언제든 수정될 수 있다는 겸손함을 가져야 한다. 다른 사람의 확신을 마주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호기심이다. 적대감이나 방어적 태도가 아니라 저 사람은 어떤 세상을 보고 있을까? 라는 순수한 궁금증. 그런 자세로 대화에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런 배움을 통해 내 확신은 더욱 견고해지거나 아니면
더욱 유연해질 수 있다. 어느 쪽이든 그것은 성장이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전문가의 말을 믿도록 배워왔다. 의사, 교수, 과학자, 경제학자. 이들은 오랜 시간 공부하고 연구한 사람들이니까 일반인보다는 훨씬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런 믿음은 합리적이다. 전문성이란 것이 존재하고 그것은 분명히 가치가 있으니까.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전문가의 말을 마치 절대적 진리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가 말했으니까 틀릴 리 없다고 의심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데 역사를 돌아보면 전문가들도 얼마나 자주 틀렸는지 알 수 있다. 한때 의학계는 위궤양이 스트레스와 맵고 자극적인 음식 때문에 생긴다고 확신했다. 수십 년간 이것이 정설이었고 환자들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음식을 조심하라는 처방을 받았다. 하지만 1982년 두 명의 호주 의사가 위궤양의 진짜 원인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세균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의학계가 이들을 무시했다. 기존의 정설에 어긋나는 주장이었으니까. 하지만 결국 이들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위궤양 치료법은 완전히 바뀌었다. 경제학 분야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된다.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복잡한 수학 모델을 동원해 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하지만 실제로는 예상을 빗나가는 일이 허다하다. 2008년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한 전문가는 극소수였고 대부분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이런 사례들이 전문가를 불신하라는 뜻은 아니다. 다만 전문가도 인간이며 인간은 실수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전문가들도 자신이 배운 틀 안에서 생각하고 자신의 경험에 의존하며 때로는 편견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그들의 전문성은 분명 존중받을 만하지만 그것이 무오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같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정반대 결론을 내리는 일은 일상다반사다. 기후변화의 세부적인 영향, 특정 정책의 효과, 새로운 기술의 전망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의 말을 무조건 믿어야 하나? 아니면 무조건 의심해야 하나? 가장 현명한 태도는 아마도 비판적 신뢰일 것이다.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되 맹신하지는 않는 것. 여러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비교해보는 것. 그리고 전문가의 말이 내 경험이나 상식과 크게 어긋날 때는 왜 그런지 궁금해하는 것. 특히 중요한 것은 전문가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가 많다는 점이다. 정직한 전문가라면 확실히 모르겠다. 더 연구가 필요하다. 여러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모든 것을 확신에 차서 단언하는 전문가가 더 의심스러울 때가 있다. 전문가의 말을 듣되 나만의 판단력을 포기하지 않는 것. 전문성을 존중하되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지식이란 것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수정되는 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런 자세로 전문가의 의견과 마주할 때 우리는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전문가도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그들을 무시하자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지식의 본성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열린 마음으로 배움에 임하자는 뜻이다. 그리고 그런 태도야말로 진짜 지혜로운 삶을 사는 첫걸음이 아닐까? 내가 직접 겪어봤으니까 안다. 이보다 더 강력한 확신의 근거가 또 있을까? 책으로 읽은 지식이나 남의 말로 들은 이야기와는 차원이 다르다. 내가 몸으로 마음으로 직접 체험한 것이니까 틀릴 리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경험은 분명히 소중한 지식의 원천이다. 실제로 겪어본 일은 책에서 읽은 것과는 완전히 다른 깊이와 생생함을 갖는다. 아이를 키워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육아에 대해 말하는 것의 차이, 창업을 해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사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의 차이는 분명하다. 경험이 주는 통찰은 이론만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 경험이 때로는 우리를 속이기도 한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경험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첫 번째 함정은 개인적 경험의 일반화다. 내가 겪은 일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예를 들어, 한 번 사기를 당한 사람은 다 믿으면 안 된다고 결론 내리거나, 운동으로 건강이 좋아진 사람이 운동이 모든 병을 고친다고 확신하는 식이다. 하지만 세상에는 수많은 변수가 있고, 내가 겪은 상황과 똑같은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선택적 기억이다. 우리는 자신의 기존 믿음과 일치하는 경험은 생생하게 기억하지만 그에 반하는 경험은 희미하게 기억하거나 아예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또한 같은 경험이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억을 재구성하기도 한다. 실패했던 일은 배움의 기회로, 우연히 성공한 일은 내 능력 때문이었다고 기억하는 식으로. 세 번째는 맥락의 무시다.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할 때는 수많은 맥락이 작용한다. 그 시대의 사회적 분위기, 경제적 상황, 내 개인적 처지, 함께했던 사람들, 심지어 날씨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흔히 그런 맥락들을 간과하고 경험의 본질만을 기억한다. 그래서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왜 안 될까? 하며 당황하게 된다. 무엇보다 큰 함정은 경험의 부분성이다.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해도 그것은 전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내가 만난 사람들, 내가 살아본 곳들, 내가 겪은 상황들은 이 넓은 세상의 아주 작은 샘플일 뿐이다. 하지만 우리는 흔히 그 제한된 샘플을 전체라고 착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경험을 불신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경험을 해석할 때 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 경험이 주는 교훈을 소중히 여기되 그것이 유일한 진실은 아닐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 가장 지혜로운 태도는 경험을 데이터의 한 조각으로 보는 것이다. 소중하고 의미 있는 조각이지만 전체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조각들도 필요한. 다른 사람의 경험, 객관적 연구 결과, 이론적 지식 등과 결합될 때 비로소 더 완전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겸손함이다. 내가 겪어봤으니까 안다는 말 대신 내가 겪어본 바로는 이렇더라고 말하는 것. 내 경험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가능성에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것. 그럴 때 경험은 우리를 속이는 함정이 아니라 더 깊은 지혜로 이끄는 안내자가 될 수 있다. 한때는 분명히 맞았던 것들이 있다. 그 시대에는 최선의 선택이었고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었던 것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세상이 바뀌면서 그런 것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점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변화를 불편해한다. 익숙한 것이 편하고 예측 가능한 것이 안전하다고 느낀다. 그래서 한번 형성된 생각이나 습관은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는다. 설령 그것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는 증거가 쌓여도 우리는 여전히 옛날 방식을 고수하려 한다. 이런 현상은 개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 차원에서도 나타난다. 한때는 혁신적이었던 기업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도태되는 일, 과거에는 효과적이었던 정책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는 자주 목격한다. 개인적 차원에서 보면 더욱 생생하다. 부모 세대에게는 당연했던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의 공식이 지금은 보장되지 않는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져가고 있고 성공의 기준도 달라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옛날 기준으로 자신과 타인을 평가한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예전에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것이 미덕이었다면 지금은 명확한 소통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예전에는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었다면 지금은 자신의 권리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건강하다고 본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옛날 방식만을 고집하면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기술의 발전은 이런 변화를 더욱 가속화한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상이 되고
기존의 상식들이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되기도 한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창작 활동까지 해내고 메타버스라는 가상세계가 새로운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모든 변화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나? 그것도 현실적이지 않다. 모든 변화가 좋은 것은 아니고 때로는 전통적인 가치나 방식이 여전히 유효할 수도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선택적 적응이다. 변화하는 것과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갖는 것. 표면적인 방법론은 바뀔 수 있지만 근본적인 가치는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 예를 들어 소통의 매체는 편지에서 전화, 이메일, 메신저로 계속 바뀌지만 진심을 담아 소통한다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일하는 방식은 사무실에서 재택근무, 원격근무로 변할 수 있지만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일한다는 자세는 여전히 중요하다. 변화에 대응하는 가장 현명한 태도는 실험 정신을 갖는 것이다. 새로운 것을 무조건 거부하지도 무조건 받아들이지도 않고 일단 시도해보는 것.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 내게 맞는 것은 받아들이고 맞지 않는 것은 거부할 수 있는 유연성을 기르는 것. 결국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다. 문제는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내가 옳다고 믿어왔던 것들이 시대의 변화와 함께 재검토될 수도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에서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모르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아는가? 특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전문가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혹은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 이 말을 하기는 정말 어렵다. 마치 내 무능력을 드러내는 것 같고 신뢰를 잃을 것 같고 권위가 무너질 것 같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이 정말 약함의 표시일까? 우리 사회는 아는 것에 대한 압박이 강하다. 학창 시절부터 모르면 부끄러운 일이라고 배우고 어른이 되어서도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모른다고 대답하기보다는 어떻게든 그럴듯한 답을 만들어내려고 애쓴다. 확실하지 않은 것도 확실한 것처럼 포장하고 추측을 사실인 양 말하며 부분적 지식으로 전체를 설명하려 든다. 이런 태도의 문제는 단순히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 아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자신도 그런 거짓말에 속게 된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모르면서도 아는 척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로 자신이 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런 착각 위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 반면에 모른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가? 처음에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다. 하지만 곧 안도감이 찾아온다. 이 사람은 적어도 거짓말하지 않는구나. 이 사람이 아는 것이라고 말하면 정말 아는 것이겠구나라는 신뢰가 생긴다. 실제로 가장 존경받는 학자들이나 지도자들을 보면 잘 모르겠다. 더 연구해봐야겠다. 확실하지 않다는 말을 자주 한다. 그들은 자신의 지식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있고 그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할 만큼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이다. 과학의 역사를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가장 위대한 발견들은 대부분 모른다는 인정에서 시작되었다. 뉴턴은 중력의 존재는 증명했지만 중력이 무엇인지는 모른다고 했다.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의 일부 현상에 대해 끝까지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며 불편해했다. 그들이 위대한 것은 모든 것을 안다고 주장해서가 아니라 모르는 것의 경계를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다. 자녀에게 아빠도 모르겠다. 같이 찾아보자라고 말하는 부모가 아빠는 다 안다며 억지 답변을 하는 부모보다 더 현명하다. 직장에서 이 부분은 제가 확실히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동료가 아는 척하며 잘못된 정보를 주는 동료보다 더 신뢰할 만하다.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의 또 다른 장점은 배움의 문이 열린다는 것이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면 궁금해지고 찾아보게 되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듣게 된다.
그 과정에서 더 깊이 있는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모르겠다고 말할 수는 없다. 때로는 불완전한 정보라도 빠른 판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다. 하지만 적어도 내 마음속으로는 정직해야 한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과 추측하는 것, 그리고 전혀 모르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모르겠습니다라는 말은 패배 선언이 아니다. 오히려 정직함의 표현이자 배움에 대한 열린 자세의 시작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지혜로 가는 첫걸음이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했을 때 그것은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뜻이었을지도 모른다. 모든 이야기를 마치며 우리가 도달한 곳은 어디인가? 확실한 답을 찾았는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답인지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얻었는가?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더 많은 질문과 불확실함을 마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이 글의 목적이었다. 확실한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함과 더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찾는 것.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두려움이 아닌 겸손함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 불확실함은 불편하다. 인간의 뇌는 애매모호한 상태를 싫어하고 빠르게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 하지만 세상의 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애매모호하고 복잡하고 다층적이다. 흙과 백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회색 영역들이 훨씬 많다. 그런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성숙한 태도이다. 불확실함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선택해야 하고 판단해야 하고 행동해야 한다. 다만 그런 선택과 판단이 절대적이지 않으며 언제든 수정될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태도를 기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의견을 표현할 때 확신의 정도를 함께 표현하는 것이다. 확실히 분명이라는 말보다는 아마도 내 생각으로는 현재로서는 이라는 표현을 더 자주 사용하는 것. 이것은 우유부단함이 아니라 정직함이다. 둘째, 반대 의견에 호기심을 갖는 것이다. 누군가 내 생각과 다른 의견을 말할 때 즉시 반박하기보다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고 말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 상대방을 적으로 보지 않고 다른 관점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 셋째, 정기적으로 내 믿음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내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들을 가끔씩 꺼내서 다시 살펴보는 것. 여전히 유효한지, 새로운 정보나 경험과 충돌하지는 않는지 확인해 보는 것. 넷째, 실수를 했을 때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수정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다. 틀렸다는 것이 드러났을 때 변명하거나 고집하지 말고, 아,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 이런 태도들이 쌓이면 우리는 점점 불확실함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오히려 그 안에서 배움의 기회를, 성장의 가능성을, 새로운 발견의 여지를 보게 된다.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착각하며 닫힌 마음으로 사는 것보다 배울 것이 아직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열린 마음으로 사는 것이 훨씬 풍요로운 삶이다. 그러므로 이 글의 마지막 질문은 이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게 정답일까?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은 모를 수도 있다. 그리고 그래도 괜찮다이다. 이 답이 절망적으로 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오히려 해방감을 느끼기를 바란다. 모든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채 살아갈 수 있다는 자유로움을. 불확실함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지혜다. 그리고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만이 변화하는 세상에서도 유연하게 적응하며 다른 사람들과 더 깊이 소통하며 진정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